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투자론 하겠습니다. 투자론은 134페이지 부동산 투자론인데요. 이쪽에서는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이 투자론 그러면은 뭐 악명이 높은 그런 부분이죠. 근데 부동산 투자론 그러면 여기서는 약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6문제. 그러나 그렇게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있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만 해두면 한 절반 이상, 한 50%나 60%, 70% 정도 맞추시면 됩니다. 자, 아주 어려운 것은 그것까지 막 전부 다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쉬운 거 위주로 또 꼭 나오는 것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쪽 부분만.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거 있냐? 그러면 첫 번째로는 투자론에서 나오는 것이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지렛대 효과. 이게 나올 가능성도 꽤 많고요. 지렛대 효과는 이제 타인 자본을 이용함으로써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위험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또는 위험의 개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평균 분산 결정법과 평균 분산 결정법과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이런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지렛대 효과는 독립적인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과 이런 것들은 거의 하나의 세트입니다. 세트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한 문제 정도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시면 요게 이제 가중평균이라는 거 이것도 꼭 정리를 해두세요. 가중평균 이것도 이제 잘 정리가 나오는 것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예요.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화폐 시간가치 계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수지 계산하는 거, 영업수지. 이것도 이제 계산 문제로서 잘 나오니까요. 자, 여덟 번째로는 이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할인해서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방법. 요게 잘 알아두시고요. 자, 아홉 번째로는 비할인이죠. 비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것들은 좀 지양을 하고요. 화폐 시간가치 계산 문제는 좀 지양하고 나머지 이론 문제로 나오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론에서는 항목도 되게 많고요. 또 해야 될 것도 되게 많은데 어쨌든 이 중에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렛대 효과에서 포트폴리오까지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35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이제 지렛대 효과인데요.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원래 내 돈만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함이 없습니다. 타인 자본을 안 썼을 때는. 그러나 타인 자본을 쓰게 되면 타인 자본은 이자가 가져가죠. 그 이자를 지불하고 남는 돈은 전부 내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적게 지불했을 때는 내 몫이 커질 수 있고요. 이자를 많이 지불했을 때는 내 몫이 오히려 수익이 작아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의 레버리지, 부의 레버리지, 또는 영의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세를 안고 집을 사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의 융자 등 차입을 동반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때 이때 이제 지렛대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의 레버리지는 총 자본 수익률보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투자 대안이 있는데 이게 총 자본 수익률이 20% 준다. 즉
A에다 투자하게 되면 이게 100원짜리인데 100원을 투자하게 되면 20원의 수익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이제 그 100원을 전부 내 돈만 가지고 투자했을 때는 이 지렛대 효과가 안 생겨요. 그런데 내 돈 40원과 남의 돈 60원을 빌려서 했을 때 그때 이제 자기 돈 40원이 20%의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타인 자본이 가져가는 수익률, 즉 10%만 가져간다.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타인 자본이 10%만 가져갈 목보다 적게 가져가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커지는, 이건 이제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35% 이렇게 커진다. 그러면 이때는 타인 자본이 적게 가져갔으니까 타인 자본 수익률이 적게 총 자본 수익률보다 적게 가져가면 당연히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총 자본 수익률이 20%인데요. 타인 자본이 30% 이렇게 가져갔다. 그러니까 20%가 아니라 10%가 아니라 30% 가져갔다. 그럼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은 뭐 5% 이렇게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부회해 버리지, 이런 것들을 정의해 버리지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바로 거기에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정리가 돼 있어요. 지렛대 효과는 좀 기본 개념으로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또 이런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폭시킨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136페이지 가시면 위험의 개념이 나옵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위험은요, 항상 위험이 나온다. 그러면 위험은 불확실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결과가 실현된 결과와 벗어날 가능성,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위험이라는 것은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불확실성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를 벗어날 가능성,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뭘로 표현하냐?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의 두 번째 줄 분산이나 표준 편차. 이 위험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표준 편차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평균값을 우리가 예측하고 투자하는데 그것이 평균값을 예측하고 투자했을 때 그거보다 더 나오거나 아니면 덜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벗어날 가능성이죠. 그건 표준편차라고 얘기해요. 표준편차는 평균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게 표준편차고요. 이것은 플러스 쪽으로도 나오고 마이너스 쪽으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곱을 하면 되겠죠. 제곱을 하면 얘가 제곱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산이나 표준편차로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분산이 제로면 위험이 없다. 분산이 제로가 아니면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자, 137페이지 보시면 위험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의 종류는요, 이게 사업상 위험,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이자율 위험도 있는데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5가지 정도 되어 있고요. 사업상 위험은 다시 운영 위험, 위치 위험, 시장 위험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요, 13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사업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성에 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위험 그러면 불확실성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시장 위험은 뭐냐? 시장의 수요 공급이 변동될 가능성, 수요 공급의 불확실성,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운영 위험은 관리나 파업이나 영업 경비 등등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 거죠. 그 다음에 위치 위험은 위치 고정성 때문에 생기는 불확실성.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은요, 거기 중간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 타인 자본의 이용으로부터,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을 융통한 것이죠. 자금을 조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 자본을 쓰게 됨으로써 생기는 불확실성. 그것이 바로 거기에 타인 자본 이용이 초래하는 불확실성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줄 보시면 부채가 많으면, 그러니까 타인 자본을 쓰는 게 많으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파산할 위험도 커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러니까 금융적 위험이라는 것은 결국 재무적 위험인데요. 타인 자본을 쓰게 되면 지렛대 효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또 파산, 이자를 못 갚아서 파산할 위험도 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익이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위험한 거죠.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법적 환경의 변화로 생기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인플레 위험은 물가 상승 위험이죠. 그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유동성 위험은요. 유동성이란 말은 현금화 과정에서 생기는 불확실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험과 수익은 서로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그것을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위험의 종류는요. 체계적 위험이 있고요. 비체계적 위험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잠깐 그쪽으로 가보죠. 포트폴리오에서 우리 교재로 148페이지에 보시면, 148페이지, 여기 보시면, 거기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나옵니다. 요거는 아주 중요하고요.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놈을 잘 봐두셔야 되는데요. 일단, 체계적 위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체계적 위험은요, 경기 변동이나 또는 인플레시마, 이자율 변동,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그런 위험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부동산들에 다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다. 그러니까 이놈은 분산 투자를 해도 피해갈 수가 없는 위험이다. 그러니까 이놈은 시장 체계적 위험이다.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이다. 이자율 변동, 환율 변동, 경기 변동, 인플레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한 거죠. 그것은 그래서 이제 시장 체계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바로 체계적 위험이고, 이거는 분산 투자를 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체계적 위험은요, 이거는 피해갈 수가 있는 위험입니다. 뭐냐면 종업원의 파업이나 법적 문제, 이런 개별 기업이나 개별 부동산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위험들이죠. 이런 것들은 적절히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피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못 피해가요. 그러니까 못 피해가니까 어떻게 하냐. 이거는 투자하는 사람이 무조건 떠안고 가야 돼. 떠안고 가야 되니까 그 대가를 요구하겠죠. 그 대가가 뭐냐. 수익으로 주기를 원합니다. 위험을 많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수익을 많이 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잠깐 봤던 위험과 수익이 서로 비례하는 관계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내 투자 금액에 대해서 수익률을 많이 줘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요구 수익률이죠. 요구 수익률은 다 주관적인 수익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로서 보상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이게 원하는 것인데, 주관적인 수익률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 똑같은 거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마다 다 틀리다 하더라도 기본은 있어요. 그래서 기본이 뭐냐? 위험이 없는 자산, 즉 무위험 자산에 투자했을 때 요구하는 수익률이 바로 무위험률이에요. 그래서 무위험률은요, 요거는 확실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실현되는 그런 자산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냐? 순수한 시간 가치예요. 순수한 시간 가치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 체계 비체계는 이제 구별이 되셨으니까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140페이지로 넘어가면 무위험률은 순수한 시간 가치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실현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2% 얻을 거다. 2년 뒤에 2% 얻을 거다. 2년 지나면 무조건 2%가 실현되는 것이, 이게 이제 바로 그런 거죠. 이것은 이제 어떤 것들이냐? 무위험 자산, 위험이 없는 자산, 확실한 자산, 그것은 국채예요. 그래서 국채에다가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에다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이 항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국채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간 가치다, 국채금리다. 그리고 얘는 국채금리는 매일매일 지가 알아서 변동합니다. 매일 변동한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국채금리는 다 오늘 2%다 그러면 오늘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무위험률. 국채에 투자할 때 2%만 원하겠죠. 더 이상 원하면 국채 투자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위험 할증률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두 가지를 합쳐서 위험 조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이게 이제 위험이 크면 수익을 많이 줘라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 또는 상쇄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재로 140페이지와 139페이지와 140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1페이지 보시면 수익률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수익률 그러면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 수익률인데요. 이게 기대 수익률이 있고 요구 수익률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현 수익률이 있습니다. 이때 기대 수익률은 사전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수익률이고요. 객관적 수익률이고요. 부동산 내부에서 결정된다. 내부 수익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요구 수익률은요, 요것은 최소 수익률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그리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최소 기준. 최소. 그 다음에 이걸 만족시켜야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필수 수익률. 그 다음에 주관적 수익률이죠. 주관적 수익률. 그리고 외부에서 결정된다. 외부 수익률. 그 다음에 기회비용, 자본비용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현 수익률은 그에 비해서 이건 이제 실제 수익률이고요. 사후적 수익률이고요. 그다음에 역사적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끝나봐야 마무리를 딱 끝내봐야 이건 나오는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고려해야 되는 수익률이고요. 이거는 사전에 몰라요. 다 끝나봐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현 수익률은 투자를 고려할 때 이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투자를 해야 될지 말지 선택해야 될 때 실현 수익률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수익률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떨 때 투자하냐?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이때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요구 수익률이 나는 10% 이상 되면 투자하겠어 라고 했는데 A라는 투자자단이 20% 준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걸 A라는 투자자단은 사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10% 이상 되면 투자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B라는 투자단이 5%밖에 안 준대. 그럼 이런 것들은 기각이죠. 투자 안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43페이지 보시면 투자 가치, 시장 가치가 나옵니다. 자, 이때 이제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가 있는데요. 시장 가치라는 것은 시장에서 나온 값이 10억이에요. 이게 이제 시장 가치죠. 시장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객관적인 가치예요. 근데 투자 가치는요, 투자자가 느끼는 가치죠. 갑돌이는 저게 무슨 10억밖에 안 해? 20억은 되겠는걸? 그러면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죠. 그럴 때는 이때는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을돌이는요, 이게 10억에 나왔는데, 야, 저게 무슨 10억이나 돼? 나는 5억밖에 안 되겠는걸? 그러면 이건 절대 을돌이는 안 사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면 투자,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투자, 그래서 투기가 크면 투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투기가 크면 투자. 꼭 암기하세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면 투자,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투자. 이렇게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43페이지 되겠고요. 144페이지 가시면 위험의 처리 방법이 쭈르륵 나옵니다.
해서 위험의 회피, 위험의 축소 통제, 그리고 위험의 전가, 그다음에 위험의 보유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위험의 회피 방법 144페이지죠. 위험한 투자는 제외시켜 버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위험한 투자는 너 안 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변동금리는 위험하니까 고정금리로 무조건 해. 이런 거. 경기 순환에서 그 주기에 따른 그러니까 호황일 때만 하고 불황일 때는 안 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위험의 축소 통제는요. 이거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줄이거나 통제하는 보수 예측 방법은 될 수 있는 대로 수익을 낮게 예측을 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에 투자 수익을 가능한 한 낮게 예측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험 조정률 조정 방법은 요거 위험 조정률이 바로 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죠. 그래서 위험 조정률이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을 높이고요. 덜 위험하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위험 할증률을 더해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은요, 이것은 투자 모형, 분석 모형에서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투자 대안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투입 요소가 인건비, 자재비, 금리 뭐 등등 이게 이제 이 투입 요소가 1%씩 상승한다 그랬을 때 이것이 수익률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오르면 2%가 수익이 하락하고요. 자재비가 오르면 3%가 하락하고요. 금리가 오르면 1%가 하락한다. 라고 가정하면 이때는 이 A라는 투자 대안의 수익률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자재비가 제일 민감하게 미치잖아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민감도 분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임대료, 영업비, 공실률 뭐 등등 쭉 해가지고 어떤 요소가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 그걸 찾아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민감도가 큰 투자 대안일수록 수년가 변동이 심하고 더 위험한 투자 대안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평균 분산 결정법은요. 평균과 분산. 자, 평균이라는 것은 수익률이고요.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률. 그다음에 분산은요. 위험이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과 위험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기대 수익률이고요. 수익률이고 이쪽이 위험이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게 10%, 20% 이렇게 있을 때요. 자, 이게 위험이 2고 3이고 이렇게 있을 때 A안, B안, C안, D안 이렇게 있으면 A안 같은 경우는 A안과 B안을 볼 때는 당연히 A안이 B안보다 더 우월하다. 즉 수익률이 같은데 위험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A안이 더 좋다. 그 다음에 A안과 C안이 있을 때는 당연히 A안이 좋죠. 왜냐하면 위험은 같은데 수익률이 A안이 높으니까. 이런 것들을 지배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배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 평균 분산 결정법이에요. 그래서 지배 원리인데요. 자, 이때 B안과 C안은 상호 지배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이 평균 분산 결정법의 지배 원리의 결정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고위험 고수익 또 저위험 저수익 이렇게 있을 때는 서로 지배 관계가 아닌 것은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우리 교재로는 지금 A, B, C, D가 조금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A하고 C가 지금 바뀌어져 있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C 뭐 바뀌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거죠. 그래서 C안은 나머지 B안이나 A안을 다 지배하는데 A안과 B안은 서로 지배 관계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분산 투자죠. 그래서 분산 투자 뒤에 또 나오고요. 위험의 전가는 위험을 떠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이나 또는 하청 여기에 떠넘기는 것이고요. 위험의 보유는 뭐 어떤 장래 발생할 일을 대비해서 내가 떠안고 가는 이런 것들이 위험의 보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147페이지 포트폴리오요. 예, 포트폴리오. 예,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인데요. 자, 개념이 뭐냐 그랬더니 개념이 분산해서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줄이는 거죠. 위험을 줄이는 거요. 그리고 수익은 안정되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때의 위험을 줄인다라고 했을 때 이때의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만 줄어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분산 투자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분산 투자 효과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분산 투자 효과가 생기려면 일단 상관계수가 작은 것끼리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상관계수는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근데 상관계수가 작으면 분산 투자 효과가 크게 나오고요. 크면 분산 투자 효과가 작게 나옵니다. 상관계수라는 건 상호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의 방향이 서로 호황일 때 같이 올라가고 불황일 때 같이 내려가고 이러면은 서로 상호 관련이 많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상호 관련이 덜 돼 있다, 상관계수가 작다 그런 얘기는 서로 호황일 때 하나는 올라가는데 하나는 내려가. 불황일 때는 하나는 올라가는데 하나는 내려가. 이렇게 되면 그것들은 상관계수가 덜 돼 있다. 상관이 작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이렇게 작을수록 크게 나오고요. 플러스 1이면 전혀 분산 효과가 안 생깁니다. 그것도 알아두세요. 플러스 1만 아니면 분산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147페이지 보시면 개념에서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여러 개의 자산으로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은 줄이고 안정된 결합 편익을 획득하도록 하는 자산관리 방법.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 이게 이제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 위험 분산 효과죠. 예, 그리고 개별 자산 간의 수익률 방향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계수가 상관계수인데 이때 상관계수가 낮은 대안끼리 결합할수록 효과가 커진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148페이지 체계와 비체계의 위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효과 요거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분산 투자하는 경우에 무슨 위험이 줄어든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이 상쇄된 만큼 위험이 감소된다. 알아두시고요. 동그라미 4번 또 나오죠. 수익률의 방향이 아주 중요한다. 서로 상이한 수익률의 방향이 상이한 그런 투자 대안을 끼리 투자를 하게 되면 분산 투자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알아두시고요. 150페이지 상관계수는 첫 번째 줄이죠. 상관계수는 두 번째 줄에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 다음에 6번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비체계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 그 다음에 7번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전혀 안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8번에 보시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1만 아니면 통계적으로 위험을 제거시킬 수 있다. 이때 제거되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효율적 전선이 나오는데요. 효율적 전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효율적 전선은 네 번째 효율적 투자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투자선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이에요. 그랬을 때 위험이 1일 때 이 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투자 대안들 가운데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A점이래요. 이게 5% 준대요.
그럼 이거보다 더 수익률을 더 주는 투자 대안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효율적인 투자점이에요. 위험이 1일 때.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다 A한테 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다 치죠. 요 대각선도 다 쳐요. 그래서 요것 중에서 빗금친 부분에 있는 대안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이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A점을 위험이 1일 때 가장 효율적인 투자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키핑해 놓고요. 자, 나는 근데 5%가 아니라 7%의 수익을 원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을 더 감수를 해야 되겠죠? 위험을 3만큼 이렇게. 그래서 3일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주는 걸 찾아봤더니 그게 B점이래요. B점은 또 오른쪽 이렇게 대각선으로 지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점도 효율적인 투자점이에요. 그래서 각 위험에서 효율적 투자점들을 전부 찍어가지고 싹 이어봤더니 어떻게 되냐? 요런 우상향하는 곡선으로 나오더라. 이게 바로 효율적 투자선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선들은, 선상의 점들은 상호 지배관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밑으로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지배하겠죠. 어쨌든 이게 효율적 투자선. 150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효율적 전선이란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들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안들을 연결한 선이다. 2번은 효율적 전선은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점들을 연결한 선이다. 동그라미 3번은요, 효율적 전선상의 점들은 그 수직으로 아래에 있는 점들을 지배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효율적 전선상의 점들은 상호 지배관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차별 곡선이 나오는데요. 무차별 곡선은 뭐냐? 요거는 효용이 무차별해지는 곡선이다. 효용 무차별 곡선. 이렇게 되기를 합니다. 효용. 그리고 이놈은 요구 수익률 곡선이야. 그대로 요구 수익률 곡선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위험이 제로일 때 요구하는 수익률이 2%다. 그러면 요 점은 2%, 요 점은요, 위험이 제로일 때 요구하는 수익률, 그게 무위험률이잖아요. 그래서 무위험률은 모든 투자에 동일해요. 그 다음에 위험을 1만큼 감수했을 때, 이때 이제 요구하는 수익률들이 좀 적은 사람들은 요게 한 1%만 더 주면 투자하겠어. 또 어떤 사람들은 한, 5% 정도를 더 줘야 돼.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3%만 주면 돼.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울기가 좀 완만하게 나와요. 이 사람들을 공격적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격적인. 웬만큼 수익을 주면 막 투자를 질러드는 사람들, 공격적, 적극적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주지 않으면 절대 투자 안 해. 이런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 보수적 사람들, 보수적 투자자, 또는 소극적 투자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는 기울기가 가파르고요. 가파른 그 기울기를 이렇게 올리다 보면 어디서 접하냐면 여기 좌측에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공격적인 사람들은 누워 있으니까 이렇게 쭉 올리다 보면 여기서 오른쪽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과 공격적인 사람들의 투자들이 좀 틀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요, 151페이지. 개인 투자자에게 위험과 수익을 감안을 해서 동일한 만족을 가져다주는 연결한 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무차별 곡선은 교차하지 않고 위에 있을수록 효용이 크다. 자, 3번. 모든 투자자들에게 무위험률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다음에 보수적인 사람들은 가파르게 된다. 공격적인 사람들은 완만하게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포트폴리오가 선택되냐? 153페이지에 나와 있죠. 153페이지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수적인 사람들은 효율적 전선의 좌측에서 또는 원점에서 가까운 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죠. 공격적인 사람들은 먼 점에서 또는 우측에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 보시고요. 포트폴리오의 특징은 동그라미 1번에 부동성, 개별성 등으로 시장이 국제화되어 있고 부동산의 종류도 다양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국지성, 지역성, 개별성 때문에 이건 부동산이 다 틀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관계수가 같은 게 아니라 서로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쉽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동그라미 5번 154페이지 포트폴리오 모형은 단기 모형이지만 부동산은 장기 모형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155페이지 화폐의 시간가치에서부터 보도록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